내가 선교사로 과나바라만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야만인들을 보고 절망했다. 그들은 신을 몰랐고 죄악 속에 살았으며 흉한 문신으로 몸을 덮기까지 했다. 심지어 자연 그 자체도 그들의 부도덕성에 경악하는 것 같았다.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주기적으로 강을 따라 해변으로 밀려왔고 햇볕 아래 썩어가며 사방을 썩은 내로 가득 채웠다. 이 불경한 곳에서 몇 달을 보내며 정글의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원주민 언어를 배웠다. 그곳에서 나는 마라카자의 대족장인 아라리 보이아를 만났다. 처음엔 모든 투피족이 똑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대족장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내 판단이 성급했음을 깨달았다. 아라리 보이아는 이교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예로운 사람이었다. 성경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 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투피족은 유럽에서 다툼을 일삼는 왕들처럼 수많은 파벌로 나뉘어 있었고 지도자들도 고귀한 자와 사악한 자가 섞여 존재했다. 아라리 보이아의 숙적은 쿤양 베베라는 왕관 전사였다. 그의 부족은 매번 포르투갈과 싸웠고 포르투갈에 협력하는 사람을 증오했다. 워낙 완강하게 저항해 옛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라리 보이아는 정착민들과 교육을 했다. 그는 쿤양 베베의 힘을 인정했으나 헛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포르투갈인의 도래는 모든 것을 바꿔 놓았고 마라카자는 그들을 적이 아닌 친구로 대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었다. 유럽인들은 귀중한 지식과 물품을 가져왔다. 아라리 보이아는 자신의 백성과 포르투갈인이 헛된 갈등으로 멸망하는 대신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꿈꿨다. 이로 인해 마라카자는 쿤양 베베의 무자비한 습격의 표적이 되었다. 공격할 때마다 피해를 입었지만 아라리 보이아는 용맹하게 백성을 지켰다. 바람 속 속삭임이 쿤양 베베의 거대한 음모를 전해왔다. 그것은 단순한 습격이 아닌 마라카자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침공이었다. 아라리 보이아는 이러한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첫 공격 부대가 포착되었을 때도 그저 평범한 습격처럼 보였다. 그는 전처럼 백성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 성가신 습격자들을 몰아낼 작정이었다. 수십 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라리 보이아는 적을 과소평가하는 젊은 전사의 실수를 저질렀다. 위기를 피하기는커녕 부적을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린 것이다. 정글을 헤쳐나가며 씁쓸함과 실망에 잠긴 그는 토카사를 쏘아 쿤양 베베의 심장을 꿰뚫는 상상에 잠기곤 했다. 그럼에도 복수는 미뤄야 한다는 걸 알았다. 지금 중요한 건 부족의 생존이었다. 쿤양 베베에게 따라잡히기 전에 도망쳐야 했다. 아라리 보이아는 부하들을 이끌고 섬의 가장자리로 향하며 이번에 고향을 보는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맹세했다. 아라리 보이아는 충동적으로 섬의 이 모퉁이 지역을 피난처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이곳에는 포르투갈 교육소가 있었고 어린 시절 부모와 자주 방문했던 곳이었다. 뛰어난 금속 도구를 교육한 곳이니 부족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도 있었다. 부족의 자유를 위해 거래할 만한 것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거래할 만한 것이 없었다. 약자의 위치에서 이 강력한 이방인들과 흥정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배신자라는 쿤양 베베의 외침이 그의 귀에 울려 퍼지자 절박함에 압도당하는 듯했다. 나무들 사이로 교육수가 시야에 들어오자 그는 의심을 떨쳐버렸다.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자로 여긴다 해도 어쩔 수 없다. 죽어서 침묵하는 것보다는 살아서 분노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었다. 마라카자는 용기와 기술 그리고 포르투갈 대포의 도움 덕에 살아남았다. 거점을 확보한 아라리 보이아는 쿤양 베베에 반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맴드사와의 동맹은 성공적이었다. 창백한 사령관은 맹렬히 싸워 아라리 보이아에게 유리하게 전세를 뒤집었다. 맴드사의 함대가 아니었다면 마라카자는 과나바라만 해안에 좌초되어
썩어가는 물고기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드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 적어도 지금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였다. 깃털과 문신이 아닌 단단한 금속과 부드러운 비단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전사임에는 분명했다. 드사는 승전부를 울린 지 며칠 후 그를 공식 만찬에 초대했다. 요새의 식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낯설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다. 향신료가 가득한 요리와 은접시부터 음식을 집는 데 사용하는 작은 꼬챙이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다. 포르투갈인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유행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대화는 유쾌하게 흘러갔다. 제 통역인 앙키에타가 제안이 있다고 하더군요. 드사가 투피어로 그의 말을 전하기 위해 잠시 멈춰서서 말했다. 그러나 아라리 보이아가 대답하려던 순간 전령이 급하게 들어왔다. 총독님, 병사들이 항만에서 프랑스 함선을 발견했습니다. 드사가 포크를 떨어뜨리며 말했다. 대포는 몇 문이냐? 대답을 듣자 이박인의 창백했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프랑스인이라니 그게 누구요? 아라리 보이아가 물었다. 드사는 나지막한 어조로 대답했다. 우리에게 쿵냥베베 같은 존재요. 아라리 보이아는 모든 유럽인이 똑같다고 생각했지만 프랑스인의 등장으로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해안의 통제권을 빼앗기 위해 왔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관없다고 지휘관이 자랑하듯 말했다. 니콜라 듀랑은 모험심이 강한 유럽인의 전형이었다. 그는 노래하듯 말했고 극적인 몸짓을 취하며 반짝이는 양날검을 춤추듯 휘둘렀다. 아라리 보이아는 입만 살아서 실속 없는 자들을 많이 봐왔다. 그의 허세에 속지 마시오. 드사가 경고했다. 듀랑은 위험한 놈이요. 유럽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오스만 제국과 싸웠고 이제 프랑스 앙타르티크라고 부르는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온 것이오. 이 머나먼 민족들과 장소들은 그에게 별 의미가 없었지만 드사의 근심 어린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듀랑과 프랑스군은 즉각적인 위협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 계획이 더욱 시급해지겠군요. 아라리 보이아가 말했다. 너무나 빠르고 확신에 찬 태도로 제안을 했기에 나는 통역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마라카자와 포르투갈 모두 자신을 파멸하려는 적과 마주하고 있었다. 분열되면 둘 다 패배하겠지만 함께라면 폭풍이라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동맹을 말하는 거요. 포르투갈과 마라카자의 협력관계라 할 수 있죠. 그것이 내 제안입니다. 총독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아라리 보이아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 순간 아라리 보이아의 진정한 면모를 깨달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도구나 꼭두각시가 될 사람이 아니었다. 진정한 지도자였으며 장군이자 성견지명을 지닌 동등한 존재였다. 그렇다면 동맹을 맺죠. 총독이 대답했다. 그대의 부족에 이 프랑스 놈들을 몰아내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 대가로 나는 쿵냥베베에 맞서는 것을 전적으로 도우리다. 오늘부터 포르투갈과 마라카자의 운명은 서로 얽혀 하나가 될 것이오. 악수 한 번에 동맹이 결성되었다. 하지만 운명의 파도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법이다. 프랑스 앙타르티에크라니. 멤드사가 아라리 보이아와 건배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화려한 걸 좋아하는 프랑스인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이름이요. 아라리 보이아는 드사의 과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함께 웃었다. 그들은 작지만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고 동맹은 첫 번째 큰 시험을 통과했다. 그것만으로 축하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최종 승리는 아직 멀었다. 듀랑과 쿵냥베베 사이의 협정은 그들을 당황하게 했고 두 세력의 연합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럼에도 아라리 보이아와 멤드사 사이에는 적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신뢰였다. 듀랑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선 순식간에 동맹을 저버릴 사람이었다. 한편 쿵냥베베는 유럽인과 싸우기 위해 다른 유럽인에게 몸을 숙였지만 모든 유럽인을 경멸했다. 아라리 보이아는 바로 이 약점을 이용하려 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제비 한 마리가 여름을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건배. 허풍쟁이 뒤랑은 예측 불허였고 설상가상으로 포르투갈 갤리온선을 산산조각 낼 수 있을 만큼의 화약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드사와 아라리 부이아는 쿤양베벨을 상대하기 전에 뒤랑부터 상대해야 했다. 그러나 프랑스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해안에서 패배한 후 그는 방어하기 쉬운 작은 섬으로 거점을 옮겼고 그곳에서 콜리니 요새라 명명한 웅장한 석조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대포가 설치되면 이 요새는 거의 난공불락이 될 것이었다. 아라리 보이아는 점점 불안해졌다. 우리가 기다릴수록 적들은 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오. 가능한 한 빨리 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습하면 전투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 그들은 바로 그날 밤 병사들을 준비시켰다. 오늘의 성과는 승리로 보기 어려웠다. 콜리니 요새는 폐허가 되었고 쿤양베베의 전사들은 후퇴했지만 그 대가는 끔찍했다. 포르투갈의 모든 대포선이 침몰한 것이었다. 이제 동맹의 가장 큰 강점인 화력을 잃은 것이다. 드사는 이를 피로스의 승리라고 불렀지만 아라리 보이아는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의미를 묻지 못했다. 포르투갈과 동맹을 맺은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을까? 그는 고향을 잃은 후 부족을 이끌고 정글로 들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부중민은 자신들의 전쟁이 아님에도 이방인을 위해 싸우다 죽어가고 있었다. 쿤양베베 반역죄라는 비난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고 아라리 보이아는 처음으로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 그들이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을 때 드사가 말했다. 증원군이 포르투갈에서 오고 있어.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오. 악마와 깊고 푸른 바다 사이에 갇히면 탈출구가 없는 법이라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던가? 아라리 보이아와 드사에게는 확실히 맞는 말이었다. 무자비한 뒤랑은 이미 새로운 요새에 병력을 집결했다. 근처에는 쿤양베베 군대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집결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포르투갈 식민지의 가장 빛나는 보석, 즉 급성장 중인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였다. 리우를 뺏기는 것은 포르투갈과 마라카자 모두에게 재앙을 의미했다. 모든 것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만약 멤드사가 항복하게 된다면 아라리 보이아의 부족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었다. 아라리 보이아의 우울함은 갑자기 훨씬 창백하고 늙어 보이는 드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대포도 없고 무기도 부족하며 병력도 적습니다. 우리의 장점은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만들어 봅시다. 이런 날이면 당신의 강인함이 부럽다고 드사가 대답했다. 아라리 보이아 족장, 지시를 따르겠소.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오. 아라리 보이아와 멤드사 사이의 동맹은 한때 매우 취약해 보였지만 브라질 우드만큼이나 탄탄함이 입증되었다. 니콜라 뒤랑은 자신의 실패에 집착하지 않고 무너진 원정대 잔해를 수습했다. 그는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며 자신의 옛 동맹을 맹렬히 비난했다. 내 목을 조이는 닭과 같은 쿤양베베가 아니라 아라리 보이아 같은 사람과 동맹을 맺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쿤양베베는 전세가 역정되자마자 정글 속으로 도망쳤다. 아라리 보이아는 그를 쫓지 않았다. 자신의 숙적에게 굴욕을 주고 백성에게 고향을 되찾아 준 것만으로 충분한 복수였기 때문이었다. 멤드사는 아라리 보이아의 공적을 포르투갈 왕에게 칭송했고 왕은 그의 공로를 치하하며 기사자귀를 수여했다. 마라카자족은 고향 땅이 영원히 그들의 것임을 보장하는 서면 약속을 받았다. 감사의 표시로 아라리 보이아는 동맹들의 신앙을 받아들였다. 아라리 보이아는 마지막으로 화를 내려놓았을 때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의 부족민을 파멸에서 구해낸 것이다. 마라카자족은 오랜 망명 생활 끝에 휴식을 취하고 재건할 수 있었으며 자녀들이 고향이라고 부르는 섬에서 평화롭게 자랄 것임을 알았다.